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또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과 또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해관보 정상회의는요, 사실상 그 핵의 수직적 확산이나 수평적 확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해관보 정상회의는 2009년도죠. 지금 현재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핵 테러가 가장 국제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핵 테러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문제였는데, 이것은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과 관계없이 핵물질의 유출, 핵무기의 유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가장 지금 국제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제1차 해관보 정상회의가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워싱턴에서 열렸고, 2012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때죠. 우리 서울에서 열렸고, 2년 전입니다. 딱 이 시기입니다. 2014년도에는 네덜란드에서 열렸고, 이번에 이제 다시 미국에서 열리면서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번을 끝으로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로서는 끝이 나고, 이것은 이제 장관급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원래 가졌던 의제 자체가 핵물질의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핵물질과 핵무기들이 어떻게 테러 분자들한테 넘어갈 것을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테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제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으로 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시 거기에 따른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외교의 판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발사했죠. 예. 많이 발사했습니다. 3월 2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3월 2일이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3월 3일입니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이 통과됐을 때 그날 오후에 바로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이 300mm 방사포 6발 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300mm 방사포 쏘고 스카드 미사일 쏘고 노동 미사일 쏘고 다시 3월 21일 날 300mm 방사포 5발을 쏘았거든요. 300mm 방사포 3월 21일 날 쏘았을 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는 300mm 방사포를 실전에 배치해도 좋다, 합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300mm 방사포를 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제 다시 한 발을 사실상 그 양강도 붕인에 있는 김형권 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북중 국경으로부터 한 5, 60km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쏘았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여태껏 이제 그 해안을 통해서 바닷가로 쏘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정밀도가 있다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륙을 통해서 한번 쏘아봄으로써 그 정밀도와 정확성,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 서울,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 전체가 이 사격권 안에, 사정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위협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참석을 합니다. 해관보 정상회의에. 예. 참석을 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계획이 돼 있고,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을 옥죄는 그런 행위나 옥죄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결국은 여기다 포함방 쏘음으로써 네.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 의도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막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다가 아니고 중국과 가까운 내륙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중국이 반발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중국이 보통 나라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이제 북한이 하는 그런 정도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이건 대국은 아니죠. 또 반응을 하면 똑같은 급이 되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격으로 따졌을 때도 안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고 좀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 기간에 추가적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도발할 가능성이 계속 가느냐 하면 5월 7일 전 빠르면 4월 30날 우리의 독수리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이 될 거고 조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5월 7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유행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동 스카드 또는 뭐 300mm 방사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북한의 170mm 장사정포, 240mm 장사정포 백문 해가지고 그거 그냥 집중적으로 사격하는 거 보여준 것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상 오늘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서부 전선 쪽에 북한의 방현 완투 무인기입니다. 무인기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정찰만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정찰용도 있지만 정찰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폭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과 동시에 표적을 보고 자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의 우리의 많은 그 인력들, 특히 이제 우리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북중 국경선에서 도대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이 제대로 동참하고 있는지 제재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런 데 많이 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납치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 지역에 대한 테러리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 시설이죠. 예를 들면 다중 이용 시설, 그러니까 무슨 뭐 영화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지하철이나 이런 데 대한 테러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보죠. 그보다 더 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7일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네. 제5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제7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북한이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유형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도발. 국제적인 도발과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대남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인들도 특히 신경을 쓰고 북한에 대해서 아마 철저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네.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정상 외교도 펼치게 됩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대통령께서 제일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사의를 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어려울 때 친구가 누군지 확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하고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랬을 때 그걸 한국의 손 꽉 잡고 공동 보조를 취한 아주 거의 뭐 대표적이고 유일한 나라 그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 역시 미국이고요. 그다음 또 미국 스스로가 상원과 하원에서 대북 제재법을 마련하고 이것을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오바마 대통령이 또 사인함으로써 행정명령까지 이제 내려간 상태지 않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사의를 표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전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미국의 상무부, 외무부, 재무부 거기에 실무자들이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성김 우리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여기 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협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대북 제재에 대한 협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간섭 정책, 뭐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쪽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이 적극적인 제재 또는 북한을 그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탐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불편하죠. 우선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 첫 번째는 안보 협력보다는 먼저 이루어질 것이 한미일 간의 각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는데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어떻게 삼자가 공조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것이 북한이든 누구든지 간에 대상이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자신을 이제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분명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거나 중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협조할 게 있고 일본과 협조할 게 있고 쟁점에 따라서 또 중국과 협조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올와 나싱으로 이쪽에 모두 다 배팅을 하고 이거는 다 버리고 또는 이쪽에 모두 다 배팅하고 이쪽을 다 버리는 그런 정책은 우리 한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께서 3년 동안 해오신 그 외교 정책을 보면 절대로 그러시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안보 분야는 미국하고 무슨 뭐 네. 경제 분야는 중국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보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분명한 자기 중심을 갖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계속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중국을 봉쇄하거나 또는 포위하는 데 끌어들이려고 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쟁점별로 협력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가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미중 정상회의는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제일 불편한 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시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시라고 하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만나자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그런데 그 전부터 두 분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우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정상 간의 만남 이전부터. 그거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총재로 있을 때 왔을 때 뭐 어떻게 했다. 저기 갔을 때 어떻게 했다. 그와 같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대북 제재를 지금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달라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제 0시부로 일본은 소위 말하는 안보 법제 관련되는 거 여기에 이제 평화유지 활동 법제하고 관련되면 총 11개잖아요. 그 유화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자위대가 이제 집단 자위를 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전 세계로 넓어졌단 말이죠. 네. 중국 입장에서 이게 불편하죠. 첫 번째 이게 불편한 거고요. 두 번째는 쌩까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뭐 한라인도 설치하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말로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실제로 뭘 하자고 그러는데 결과는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가 남중국해까지 자기의 함정을 파견하겠다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이번에 해관보 정상회의 때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안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중을 하자고 하니 네. 한미중을 하자고 하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고 있고 열린다고 그러고
한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은 결국은 주제 자체가 북한을 옥죄는 주제밖에 안 되잖아요. 주제가 그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실상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중 정상회담도 나왔으면 좋은데 네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옥죄는 것이 더 이상 지금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 말고 다시 별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옥죄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간에는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거든요. 예, 우리가 2014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그 G20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선이 돼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아베 총리하고 악수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뭐 뚜렷하게 기억이 날 텐데 사실상 사진 그 보면 오바마 대통령만 조금 밝은 표정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뭐 아베 총리도 그렇게 뭐 아주 밝은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떨떠름한 표정.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하자고 하니 나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것이 역사 문제도 역사 문제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위안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위안부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단 타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 발 더 안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한국 쪽에도 생겼고 일본 쪽에도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 네. 일본의 대북 제재 또 일본의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도에 그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일본이 가시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두 분의 정상회담이 2014년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 작년 연말에 열렸던 한일 간의 정상회담보다도 조금 밝은 표정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그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말이죠. 네네. 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지가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신경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은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제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서로가 예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의제 속에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의 외교부 장관 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도 그 부분은 빼자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의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네.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일본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도 전화 통화하겠다고 몇 번을 전화를 했잖아요. 네.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계속 빙빙 돌리다가 그리고 전화하겠다라고 한 게 밤 10시 넘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전화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장하고 왕이 외교부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몇 번 시도했는데 왕이 외교부장 시간 한 번 연장하고 바꾸고 3번 만에 전화 통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런 거 꾹 참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중국이 네. 이러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미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하시지 않겠느냐. 그게 외교입니다. 네. 아무리 네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그러고 나면 그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무엇이 녹아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건 모르면은 중국 국가 주석이 아니죠.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3차 회의 때까지는 러시아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참을 했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이미요. 이것은 예견돼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뭐가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 4월 달에 네덜란드 회의를 했을 때 이미요.
미국에서 한 번 했죠, 한국에서 한 번 했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했잖아요. 이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우리 한국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거기 이제 공동선언문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지가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도 상황으로 딱 돌아가면은 그때는 소위 말하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등을 쥐고 있었고 또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연합에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11월 달에 이미 러시아는 그때 외무부 성명을 통해서 2016년도 3월 달에 하는 이 해관부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근데 그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관보 정상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